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김승환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대출 도와준다더니 내 명의로 빚만 남긴 브로커. 운전 안 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하면 안 되나요? 가출한 남편에게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학교 폭력 목격.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 까지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룹 NCT 출신의 가수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1,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1부는 12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태일 등 3명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좀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제 유명 인기 아이돌이 성폭행을 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좀 사건인데요. 네. 당시 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소속사에서도 바로 이제 팀 탈퇴 조치를 하는 등 좀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이번 사건 좀 경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 피고인들은 2024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한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들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중간간 사건처럼 좀 보이는데 1, 2심 판결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1심 재판부는 2025년 7월 이제 선고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선고 내용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순차 가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환경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2심 재판부는 2025년 10월경에 선고를 했는데요. 그 선고 내용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 또 여기에 더해서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을 했었습니다. 즉 1, 2심은 결론이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는 기각당한 것 같고 사실 외국인 여행객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니까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피해자가 피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좀 많아서 좀 꽤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되어 왔는데 NCT 테일이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좀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좀 밝힌 것으로 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네, 피고인은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합의에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처럼 좀 들리는데요. 이게 아마 외국인 여성이다 보니 연락하거나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은 좀 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처럼요. 네. 형이 확정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좀 아이돌이었던 이 태일 씨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리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예. 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을 나갔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 범행을 당했을 때 사실 그 나라 경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신고를 못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어느 정도 깔린 예. 범죄라고 이제 보이다 보니까 뭐 이건 재판부도 지적한 것처럼 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게 죄질이 굉장히 안 좋게 판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실 범행을 저지른 입장에서도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외국인이니까 뭐 못하겠지 예,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아이돌이라는 그런 사실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 예.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어찌 보면 또 부끄러운 나라 망신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일 앞으로 좀 발생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외국인 여행객들 성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이제 뭔가 다른 피해를 당하더라도 특히 네. 성범죄 피해에 관련돼서는 통역관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통역사 지원도 좀 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네, 있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금 사건은 피고인 중에 한 명이 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획사나 네. 유명 또 기획사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맞습니다. 사건을 또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뭔가 그래도 진실이 좀 밝혀져서 다행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 3년 6개월이라는 형이 네. 변호사님 생각하기엔 좀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좀 그래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게 예, 지금 예. 세 명이서 특히 이게 돌아가면서 특수강간이지 네, 않습니까? 특수 준강간이고 네.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치상이 발생했으면 상처가 발생했으면 치상일 거고. 네, 그 네. 점은 이제 여기는 아마 지금 예. 기사를 봤을 때 치상까지는 안 갔던 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세 명이서 번갈아서 했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이게 한 명하고 하는 것과는 그럼요. 엄청난 정말 충격이죠. 네, 너무 큰 계획적이고요. 차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중간간 이렇게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 3년 6개월은 좀 많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조금 형이 좀 낫지 않을까. 네. 아이도 심지어 합의도 안 됐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3년 6개월이면 조금 형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여행객들이 불안해하는 지점들이 또 되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뭔가 나라 망신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K-팝 워낙에 또 네. 잘 되고 있고 네. NCT라는 그룹은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 또 유명한 네, 꽤 이름이 있는 그룹으로 그룹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좀 K-팝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형을 받은 점은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노력들이 외부적인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래도 법원이 실형을 한 거는 뭐 불행 중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아마 뭐 기획사들도 총출동해서 아마 네. 노력을 좀 한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된 것만큼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워낙에 어린 나이에 아직은 네. 좀 미성숙한 상황에서 또
금전적인 혹은 아니면 권력적인 부분이 네. 좀 인기를 얻어지다 많이 보니까 얻고, 네.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무리한 행동들, 그다음에 약간 폭력적인 행동들, 뭔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범법적인 행위들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탈행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연예계에 대한 좀 얘기 자제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좀 할 수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도적인 마련이라기보다는 일단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소속사 내부적으로도 좀 네.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인성 교육이라는 게 어떤 제도적으로 사실 규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저번에 보니까. 네. 일본에 가서 AV 배우와 또 이렇게 촬영했었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렇게 사진- 제가 정확히는 잘 사진을 모르겠는데. 이제 AV 여배우와 네. 술집에서 같이 사진 찍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던 그룹도 있었죠.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네네. 지금 잘 기억은 네네. 안 나는데, 네네. 네, 어쨌든 소속사 차원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강하게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K-팝 문화가 워낙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좀 공인들이니까 조금 더 조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K-팝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대출을 예, 냈는데, 예, 대출을 받으셨어요. 네. 예, 대출을 제가 일반인들이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 전문의한테 이제 예. 도움을 받아서 예,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대출 내준 분이 나한테 그날 동시에 대출 낸 금을 갖다가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 대출 받은 돈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당장 급하니까 예, 대출 내준 다른 분이 지금 좀 상당히 힘들다고 예, 그걸 좀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아이고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을 내주는 이런 분들이 설마 나한테 사기나 치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예. 빌려줬습니다. 네. 빌려줬더니 다음날 갚기로 한 걸 갖다가 갚지도 않고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빌리셨어요? 지금 총 금액이 8천만 정도 됩니다. 8천만 원을 본인이 그분한테 빌리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한테는 얼마 빌려주셨어요? 아니 대출이 네. 8천 예. 8천이고요. 그러니까요. 대출을 8천 받으셔서 얼마를 그 브로커한테 주셨어요? 7,15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거의 그래요. 그것도 빌려달라는 거 돈 빼고 예, 예. 나머지 통장은 제 통장 계좌로만 입금하지 않고 예. 다른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글로 입금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은행 그걸 갖다가 나한테 제 계좌로 막바로 이제 통장을 입금하면 되는데 예. 또 다른 통장에 계좌를 만들어서 그거 갖고 자기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 통장에 대해서 돈을 입금을 빼려고 그러니까 예, 예. 하루에 300밖에 못 뺀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니까. 예. 근데 제가 900만 원을 뺐거든요. 예. 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브로커가 나한테 전화 온 게 체크카드를 또 잔치가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 보냈더니 돈을 갖다가 그 동시에 다 빼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체크카드로요. 예. 네, 우선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우선 내용은 대충 좀 이해를 했고 세부적인 것 좀 듣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아, 네. 제가 일단 좀 궁금한 게 다른 은행 통장 만들어서 입금했다고 하셨잖아요. 상대방이. 예. 그 상대방이 그 만든 통장이 선생님 명의예요? 아니면 다른 그 상대방 그러니까 제 명의예요? 명의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선생님 명의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서류들도 다 넘겨주신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렇죠. 아, 모든 서류들 다 넘겨주셨어요? 예.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떤 명의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이 돈을 받고 또 돈을 뭐 어디 다른 데로 보낸 게 되겠네요, 지금. 그게 좀 많이 불리하네요. 아니죠. 제 명의도 없이 통장에 들은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선생님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선생님이 서류를 다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선생님 명의 통장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받고 그 돈을 또 뺐다면서요. 예.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대출 받으실 때, 이 사람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브로커가? 예, 저기 농업 뭐라 하더라고요? 농업? 하여튼 그 명함이 있긴 있습니다, 명함이. 뭐 어떤 정확한 뭐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등록돼 있는 업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명함을 갖다가 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왜냐면 일단 제가 이 돈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보통 브로커들이 그 대출 대신 받아주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자체로 불법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브로커들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대출 받게끔 해줄 때 그 대출 관련 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선생님 명의로 된 서류를 뭔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출을 받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잘못하면 사기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대출 받으셨으면 선생님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뭔가 사기를 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게 성립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장난을 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통장 만들고 할 때 어떤 대리 위임장 같은 걸 쓰거나 하진 않으신 거죠? 예, 예. 그냥 다 서류를 다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선생님께서 통장을 만든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 같은 게 요새는 비대면으로 이제 통장 개설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금 여태까지 통장 만들고 이런 것들은 무효를 주장하거나 하기가 좀 힘든 게 선생님이 이거는 통장을 만든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속은 게 되는 건데, 민형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 있던데 요거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주소 그거 보증 명령 때문에 지금 네.
1차적인 거 하고 또 2차적인 걸 했어요. 지금 보정을 한번 하신 거예요? 예. 송달이 아예 안 된 거예요? 펜부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이제 돌려왔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시고, 예. 그 한 두 번째까지 만약 안 되면 이거 예. 지금 민사에서 이제 공시송달 신청이란 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공시송달은 이제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이제 그냥 공지 게시판 같은데 공지를 함으로써 송달이 된 걸로 본다라는 제도인데요. 요거 한 두 번 정도 만약에 또 실패 나오면, 지금 두 번째 정도 실패 나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계속 송달을 피해 다닐 때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판은 그냥 민사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지금 민사는 빨리 이번에 만약에 송달을 실패한다면 공시송달을 해서라도 지금 빠르게 일단 진행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 같은 거를 아시나요? 계좌나 이런 거는 모르실 것 같고. 그 계좌는 자기 그 은행 통장으로 빼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의 계좌를 모르시죠, 제 말은? 그 사람 계좌가 다 나와 있죠. 다 있어요? 예. 우리 통장으로 근데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농협 통장으로 하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그 사람 계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좌번호 같은 게, 그쵸. 그러면 그 계좌번호가 그 사람 이름은 맞는 거죠, 그 명의가. 예. 그러면 이거 일단 제 생각에 가압류도 지금 빨리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더 빼돌리기 전에. 근데 그 사건 당일 그 이후로 그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빼돌리면은 한마디로 그 압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 지금 우리 통장에서 그 사람 통장으로는 지금 돈이 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빼돌리는지 아닌지는 우린 지금 몰라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그럼 이 계좌에 가압류라도 걸어봐야지. 만약 돈이 있으면 어쨌든 묶어놔야 되니까 예. 빼돌렸는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도 일단 가압류는 거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을 일단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 더 못 옮기게. 지금이라도. 예. 물론 지금 우리가 늦었을 수는 소송을- 있어요. 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압류가 됩니까? 가압류는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제 민사소송 판결이 이겨야지 가능한데요. 근데 그 전에 이 돈을 빼돌리지 말라고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압류는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계좌에라도. 물론 지금도 늦었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혹시 돈이 있으면 묶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압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가 안 된다면은 저쪽이 이제 돈을 빼돌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단 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어쨌든 끝까지 해서 이긴 다음에 그때 재산조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다시 그 집행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당일 돈을 준 그날 이후로의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그 사람이 마음대로 빼돌려도 저는 한마디로 권한이 없다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요? 예.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는 걸 안다면 부동산에다가 뭐 가압류를 걸든지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뭐 그런 거는 모르는 상황 같으니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지금 그 계좌밖에 없다 보니 그럼 그 계좌에 가압류를 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법적으로 이걸 하면은 뭐 몇 년 사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좀 해본 꾼인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에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꾼 같아요, 내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넘겨주시는 게 너무 이제 물론 믿고 넘겨주셨겠지만 요런 이제 통장을 혼자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서류를 넘겨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권은 송달을 계속 상대가 안 받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어쨌든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형사 고소도 하셨나요 지금 경찰에? 형사는
다 돼 있어요. 고소는 들어가 있어요. 고소인 조사 받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경찰서 가서 조사하는 거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신고를 했죠. 신고는 했는데 아직 가서 진술 조서를 쓰진 않았단 말씀이신 거죠? 진술 조서까지 다 썼죠. 한 번에. 다 썼어요? 그날 예. 바로 썼어요? 예. 그러면 상대방 뭐 소재 파악 같은 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네. 언제쯤이에요? 신고 접수하신 게? 저기 8월 말 정도요. 8월 말요? 한 4달이나 됐네요. 예. 그러면 그 담당 수사관 연락처 갖고 계시죠? 예. 혹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수사관에게. 전화도 뭐 안 받아요, 안 받아. 그쵸. 경찰이 좀 전화를 잘 안 받기는 하는데 그 어쨌든 연결될 때까지 좀 연락하셔가지고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경찰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게 민사에서도 지금 계속 송달 안 되고 이 사람이 피해 다니는 것 같다고, 이거 지금 조사 또 안 하면 이 사람 또 잠수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달라고, 뭐 정말 이거 만약에 계속 지금 이 사람 도망 다닐 수도 있으니까 뭐 조사할 때 체포해서 조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조금 더 어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처분이 나온 건 아닌 건 맞죠? 그 사이에 처분 경찰에서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런 건 없죠. 그냥 도망다니니까. 그럼 아직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으니까, 그럼 이제 그 경찰에게 전화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이거 지금 체포해서 조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어필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이게 있잖아요. 사건이 네. 이 사람이 검찰에서 경찰청인가에서 전화 왔어요. 네. 이 사람이 워낙 사건을 너무 많이 터뜨려가지고 이미 많구나, 걸려 있는 게. 예, 이 사람은 아주 대부업법 위반으로 해서 네네네. 구속돼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지금. 그럼 그 사건을 합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경찰에서. 다른 데 있는 사건들,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지금 합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담당 조사관하고 한번 전화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사건 쪽은. 하여튼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예, 그 경찰이 원래 좀 통화 좀 안 돼요. 뭐 당직도 있고 뭐 출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계속 꾸준히 전화를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원래 경찰 쪽은. 네, 아니, 상담자님. 예. 저희 우선 민형사 지금 제기되어 있는 얘기까지 하셨고, 형사 관련된 부분은 지금 4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으면 지금 10개월이 됐죠. 10개월 총. 8월에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경찰에 한 거는 그거 사건 이름 10개월 됐. 네, 그러니까요. 경찰에 접수한 지 4개월 됐는데 아직 뭔가 처분 결과나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건 방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건들을 합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요. 우리 말고도.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대출이요. 신용대출 이뤄진 거예요? 예, 신용대출을 한 거예요. 본인이 신용으로 8천만 원 받으신 거예요? 예. 뭐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셨어요? 예. 그거를 이 사람이 받아주던가요? 예. 이 사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지인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뭐 해서 지금 정보들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김승환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거의 다인 것 같거든요. 뭐 특별히 더 도와드릴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빨리 승소 판결을 받으셔서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 받아서 압류 및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변제를 받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8천만 원을 저축은행에다가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만기가 되면.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좀 조력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김 변호사님하고 여기서 상담자님한테 좀 도움되실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할 테니까요.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이분의 과실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특히나 예, 이제 서류를 다 넘겨줬다는 게 서류도 다 네. 넘겨주고 요즘은 이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거나 옛날에 네, 이제 네.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도 있죠. 체크카드 네. 발급받거나 이런 부분 위반도 될 수 있는데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비대면 심사를 근데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 네네.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예, 예. 사실 비대면 심사에서 필요한 서류들까지 다 해서 통과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통장 만든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거는 네, 예. 사실은 어렵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제로는 그 사람이 대신 만들어서 빼갔다 하더라도 예, 예. 법적으로는 지금 이 상담자 분이 모든 행위를 다 한 그러니까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위임, 대리 네, 위임까지 네. 다 했다고 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서 예. 상당히 본인이 어쨌든 권한을 전부 다 넘겨준 상황이라서 보호받기 좀 어려운 네, 상황이라서 그게 좀 쉽지 결국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법법 위반, 위반이라든지. 대법법 위반 이런 네.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수사를 해서 피해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네, 그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사 쪽도 지금 청구 원인을 어떻게 짜셨는지 잘 모르겠긴 네, 한데 네. 지금은 조금 딱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성 있는 좀 조언을 받아서 예, 이 맞습니다. 민영사를 같이 다 진행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네, 네. 지금 우선은 하나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조금씩 네. 조금씩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경찰서에 뭔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네. 이게 아마 피해자들이 많으면 경찰청으로 올라갔을 수 지방경찰청 네, 통합해서 단계로 이제 청 단위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처럼도 네. 좀 보여서 경찰청으로 좀 전화하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시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회식이 있어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고 다툼이 커져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제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왜 측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저를 강제로 제압해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경찰차 안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 과정에서 제가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장하는 폭행 장면에 대해 영상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하룻밤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밤 차가 움직인 동선이 있다라며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제시된 영상에는 차 번호판도 제 얼굴도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뭔가 공무집행 방해나 음주운전 혐의로 뭔가 지금 조사를 받고 네. 기소될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나는 거인지 혹은 술을 안 마시고 진짜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을 안 한 것인지 네. 사실 안 했다고 하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걱정하셨는데 네. 안 했다면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는 음주 후에 집에서 아내와 다툼을 했다가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직접. 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음주 측정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일단 그 음주 측정 거부죄라는 게 있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보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만 봤을 땐 당시 출동 상황에서 이런 이유는 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서 사실 이 부분은 측정 요구를 한 것이 좀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당시 이제 폭행 상황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음주 측정 거부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측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리운전 타고 집에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그러면 왜 걸립니다. 대리운전을 했다는 걸 증거를 좀 보여줘서 좀 알리바이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증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네. 실제로 음주운전을 좀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좀 거부를 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요건들을 만약에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운전 여부랑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는 꼭 응해야 된다라는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욕설을 했는데 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하거든요. 네. 욕설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욕설만으로는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욕을 하면서 뭔가 난동을 피웠다 하면 이게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욕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죠. 지금 경찰도 되게 좀 대응 방법이 이상해요. 계속 네, 증거를 맞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폭행을 당했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폭행 영상은 또 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열람하거나 좀 뭔가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수사 단계에선 사실 좀 그걸 달라고 하긴 어렵고요. 당연히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모든 기록들을 다 열람 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할 때 경찰에게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경찰이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수사기관의 그 재량이긴 합니다. 수사의 어떤 밀행성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사건 당일 밤에 상담자의 차량 동선이 파악됐다고 하면서 번호판, 그다음에 얼굴 이런 게 자기들은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담자는 또 안 보인다고 하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똑같은 의문이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나 뭐 계좌이체 내역이든지 어플이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든지 뭔가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이제 그 대리운전 기록을 제출하면 사실 이쪽 이슈는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뭐 차량 동선이나 뭐 이런 걸 따지고 할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심지어 차량 동선에 영상까지 있다고 하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게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도 나올 거라서 사실 이게 그렇게 걱정할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은 사실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경찰이 처음 시작은 뭔가 신고 사실 때문에 추궁을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게 확인됐다면 굳이 중간에 빠졌을 텐데 혐의가. 경찰이 계속 이걸 유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상담자님이 자기의 기억이 좀 왜곡되어 있을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검찰 송치 단계를 좀 앞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다퉈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아서 이런 다툼을 좀 검찰 송치 이후에 검찰에다가 좀 어필을 해서 보완 수사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사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으셔서 변호사님들 조언을 좀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주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 남편과 둘이서 남은 인생을 잘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더라고요. 말을 걸면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라면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살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다정한 말투였죠. 다 늙어서 바람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명하기는커녕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너도 네 인생 즐겨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서러웠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며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랑은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데 제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는 거 있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라는 심정으로 처음엔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정이 있지 않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지내는지 걱정되더라고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했죠. 그러자 남편은 집에 가기 싫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자는 거냐 물으니 이혼은 아니고 그냥 조론처럼 따로 살자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말인가요? 더 막막한 건 생활 문제입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거든요. 이제 생활비를 안 줄 거라면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인가요? 집 나간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거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아,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그러네요. 배신감도 네. 어마어마할 것 같고, 야, 이게 남편을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게 일단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 부부는 어쨌든 동거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거 심판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네, 동거 심판이요. 네, 동거를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가정법원에요. 네, 가정법원에 이제 그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래서 동거하라라고 결정이 나오더라도 뭐 법원이 사람 묶어와서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집행을 할 수 있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동거 심판 같은 거를 할 때는 어떤 돈으로서 동거를 안 하면 돈을 얼마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간접적인 강제 방법을 좀 강구하게 되기는 합니다. 경제권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만약에 동거 심판 결정이 나와가지고 남편 보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뭘 해야 합니까?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접 강제도 같이 하고. 붙을 테고 그다음 이제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이제 네.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생활비 끊어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부부간 부양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974조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민법 975조는 부양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이제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자분이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나이도 연세도 꽤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자력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자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부양료 청구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산이 좀 많다고 하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예금 깨서 써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깨서 쓰라고 하지만 사실 남편분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 이룩한 재산은 전부 그렇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일단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정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어쨌든 지금 마음 심정적으로 지금 약간 이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젊었을 때 참았던 게 너무 억울한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경제권이 나한테 없어서 나 그냥 축출 이혼처럼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정도 있는 것 같고 좀 양가적으로 좀 공존하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남편분이 계속 안 들어오면 사실 결과론적으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사실 뭐 이제 그거는 이혼 사유에도 있는 거라 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2호 이제 사유가 있는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 이제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만약에 길어지면 상담자분도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생활비를 끊고 무책임하게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혼 사유로 악의적인 유기 해서 이혼을 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혼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보실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주변에서 보면 학교 폭력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경우가 많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기가 힘든 상황이 많은데요. 친구이자 제3자인 사람이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학폭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엄청 많죠. 절차를 궁금해하는. 특히나 이게 좀 성적과 연결되고 입시와도 연결이 되니까. 요즘 대학에서 이제 그걸 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학폭 신고 이후에 학폭 대책 심의위까지 좀 얼마나 걸리는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뭐 1에서 3개월 정도겠지만 이제 또 교육청에서 이미 있는 사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절차를 이제 말씀드리면 신고 접수 받고 교내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관할 교육청의 조사관이 나와서 2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전담 기구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피해 학생이 이게 교내 전담 기구에서 못하겠다라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학교 폭력을 지금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라고 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해 학생의 어떤 의사가 결국 명확해야 뭐 누군가 제3자 신고하더라도 결국 피해 학생의 의사를 물어보고 이 의사가 명확하면 진행하게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사실 피해 학생이 결국은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계속 진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제3자에 의해서 강제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게 사실 또 피해 학생 위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전담기구하고 학폭대책심의위의 좀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전담기구는 학교 내에 설치된 어떤 해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해결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담기구는 아무래도 학교 구성원인들이다 보니까 어떤 평소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할 여지가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뭐 양쪽 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저번에 뭐 국감이나 이런 거 보니까 교육청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에 대한 좀 불복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이 내린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해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 꼭 어떤 심판을 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선택적인 관계고, 행정 심판은 이제 그 처분의 상급 기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고요.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런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 학폭 처분 이제 조치 사항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이걸 이제 멈추고 싶으면 집행정지라는 절차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꼭 받아야 됩니다. 행정 심판 뭐 부집행의 원칙 뭐 이런 그렇죠? 어쨌든 생활기록부 기재된 내용을 이게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삭제할 방법도 있습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1에서 3호 조치는 졸업한 날, 4에서 5호는 졸업 후 2년, 6에서 8호는 이제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가 된다고 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4에서 7호 조치 같은 경우는 교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때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 학생의 의사라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의 동의를 좀 해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6호랑 8호는 상당히 좀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당사자의 의사랑 무관하게 제3자가 신고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게 꼭 당사자를 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 이제 피해 학생에게 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꼭 도움을 주면서 힘을 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